안녕하세요. 소개 우리 해주신 감사합니다. 박수 교수님. 김우영입니다. 세계정착회 서울 총회가 지난 7월 16일 날 끝났어요. 전 세계에서 한 3,600명 정도의 정착자가 와서 코엑스에서 아주 크게 했습니다. 첫날 대통령, 둘째 날 국무총리, 셋째 날 선관위원장, 마지막 날 국회의장이 와서 사부가 다 총출동한 그런 회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일단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정치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하나, 두 번째, 최근에 우리가 겪은 위기와 그에 대한 극복 과정, 보통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아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 과정에 이제 계시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도 하시고 배우시기도 하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영향력도 있고 인정을 받는 분야다. 정착이 혹자는 조금 혐오하기도 하고 또 정치를 싫어하기도 하고 이러겠습니다만, 그만큼 정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학술적인 모임이 열린 것이다. 이거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중에서 혹시 지방선거, 지방 수준의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 계세요?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출마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두 분. 두 분 외에도 또 다른 분들도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왜 특별히 숙제라고 이 가이드라인을 드린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여기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도 없고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그걸 드린 이유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학부 수업 때 학생들한테는 첫 시간에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숙제를 시켜서 매번 점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혹시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안 떠 있습니다만, 하여튼 관악구를 이제 가상의 지역으로 해서 우선 개개인이 관악구의 어떠한 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정치라는 것은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 의회, 정당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집합적 문제들을 다 정치적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시키고, 두 번째는 그룹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럼 어떤 문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3주체에는 현재 관악구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넷째, 그거를 담당하는 관악구청 내 부서는 어떤 부서며, 그걸 담당하고 관심이 있는 관악구의회의 위원회와 의원들은 누구며, 이런 걸 찾아봐라. 다음 주에는 이 문제가 관악구의 문제만 아닐 텐데 다른 구, 다른 나라의 비슷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와 봐라. 이렇게 한 주 한 주 시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갈수록 이제 현실적인 이런 답을 찾도록 하죠. 그 너희가 생각하는 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어떤 걸 시키냐면은, 너희가 생각하는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 너희가 생각하는 정책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행위자와 너희가 연합을 해서 움직여야지 가능하겠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면은 정치적인 문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결과 분석, 개념도 나오고 이론도 나오지만, 그걸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정치의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못해요.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이 문제가 있으면 관악구에 너와 생각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는 뭐가 있으며, 구청의 과장 이름까지 찾아오라고 합니다. 전화번호하고. 왜냐면 네가 전화를 걸어야 될 테니까. 구의회 의원은 누구인지.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키죠. 마지막에 어떤 것도 시키냐면은, 너희가 관악구에 관악 FM도 있고 관악의 인터넷 방송도 있고 아니면 서울 수준으로 올라가면 많은 매체가 있는데, 프레스 릴리스 하나 써봐라. 너희 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문제인데 이렇게 해야 되면 이렇게
하도록 우리는 노력했다라는 프레스 릴리즈를 기자들한테 돌릴 걸 만들어 와봐라 이렇게 시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끼리 발표를 몇 번 한 다음에 그 자리에 구의원을 부릅니다. 구청의 직원도 불러요.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이 관악구 안에 있거든요. 학교에 필요할 때는 학교의 학생처의 직원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러한 공적인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한 정치적 대안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말이 되는지를 점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말이 되면은 그걸 이제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사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며 그에 대한 홍보를 해주는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책을 내는데 저희가 불렀던 구의원과 구청의 직원과 함께 쓰게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쓰게 되면은 커멘터리로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쓰게 하고, 그리고 그 책의 서문에는 항상 관악 박준희 구청장이 축사를 씁니다. 이런 식의 책을 거의 저는 매년에 하나씩 내는데,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이거는 너희 습작이 아니다. 너희들의 이름으로 ISABN 넘버가 박힌 책을 내는 거다. 너희 이거 잘 쓰면은 너희가 로스쿨 갈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줄 아니? 뭐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돼요. 선생이 별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은 이거 챗 GPT가 나온 다음부터는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cheerleading, facilitating, guiding 이런 거 하는 역할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누구 만나고 싶어? 저는 이제 박준희 구청장을 잘 알죠. 여러 번 만나게. 제가 전화가 옵니다. 구청장님 꼭 좀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역할. 네, 그런 식으로 정치를 제가 가르쳐요. 시민정치라는 이름하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매주 그걸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특히 이제 지방선거 나가실 때에는 그 지역의 문제 너무나 빠꼼하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얼마나 치열하게, 한 분만 좀 손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시죠? 어느 지역에 나가실래요? 전라북도 정읍시입니다. 아, 정읍시요. 제가 뭐 정읍에서 분들 최근에 제가 만나긴 했는데요. 여성분인데 제가 시민의회 전국 포럼이라는 거에 멤버고 그 정읍에서 오신 분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데 굉장히 아주 그분도 나간다 하셨는데 선거에.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에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뭔가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구상이 있고 정책이 있고 제안이 있을 때 그거를 도울 수 있는 대학은 어떤 대학이죠, 주위에? 만약 그걸 한다 그러면. 시장이 된다면. 시장을 나가시려는 거군요. 네네, 그럼 시장이 되셨다. 그럼 주변에 도움이 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죠? 대학이요? 대학이요, 대학. 서울대학 말고 그 주변에. 예석하게도 정읍에는 없죠. 2년제. 그럼 2년제 대학이라도 뭐. 대학이 있는데 예. 도움이 좀 안 됩니다. 자, 전주에 네. 국립대학 전북대학. 전북대. 예. 예, 거기도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북대 무슨 과가 제일 도움이 돼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떤 과? 그리고 어떤 교수? 전북대 정외과 교수, 우리 되게 잘 알아요. 다 제 후배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외람 때인데, 누구보다 빠꼼하게 아시고 다 구상이 있으시겠지만, 그럼 내가 이 지역에 있는 교수 어떤 친구를 내가 한번 활용해서 문제를 풀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외람 때는 말씀이지만, 그 정도로 치열하게 준비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인재난입니다.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정말 제대로 소통할 사람이 없어요. 전주 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입니다. 그래서 출향인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문단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예. 아이디어가 막 나오시네요. 예, 예, 예. 그 서울에서 사는 지역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고 지역으로 소통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름대로 각 그 분야의 그 석세스 스토리를 쓰는 사람들로 제가 좀 몇 그룹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그분들의 좀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이 그 전략까지 다 이제 갖고 계시고, 제가 하여튼 외람 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까지 계속 치열하게 생각을 하자. 아마 당선하기 위해서는, 또 당선된 다음에선 재선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전 학생들에게 평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지도자 과정에 오셔가지고 유명한 교수님들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걸 또 배워가시겠지만, 이런 생각을 좀 더 정말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드린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숙제를 할 때와 안 할 때가 달라요.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 그 가이드라인 보면은 1페이지에 뭐 숙제해올 것 뭐가 있거든요. 그걸 자기가 써서 고민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르거든요. 자, 그게 제가 가르치는 정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는 여의도 혹은 용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있고 그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하자. 이게 제가 가르치는 수업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눠드린 게 이제 제가 뭐 VDEM 지수, 이거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인데 이거 넘어가고 제가 다음 거를 오히려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좋은 때도 있었어요. 이때 보면은 뭐 여기 파란 나라, 빨간 나라, 가장 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 한국, 실패한 나라 미국, 그래가지고 막 모범 케이스로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었다는 것이죠. 보면은, 이게 바로 2023년도 그때쯤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벨턴이라면 이게 벨처럼 생겼잖아요. 그 종처럼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진 나라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적으로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 대만이에요. 대만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이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몇 가지 지표상으로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제가 좀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위기를 보자는 것이고, 급기야는 작년에 나온 거 24년도, 그러니까 올해 나온 거죠. 24년도에 보게 되면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이 2021년도에는 이만큼 앞섰다가 대표적으로 이만큼 뒷걸음친 나라로 나오고 있어요. 뭐 그게 바로 12.3 계엄 내란 사태로 이어졌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극복 과정에 있습니다. 잘 극복한다면 올해 말 VDEM 데이터는 훨씬 나아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현황을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탄핵을 이제 경험했을 때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뭐 응원봉을 든 이 얘기를 이 그림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 촛불 집회 전통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촛불 집회 때, 이 촛불 집회가 2017년도에 독일 이버트 재단의 인권상을 받은 거는 아세요? 그러니까 독일에 정치 재단이 많은데 뭐 아데나워 재단, 그다음에 이버트 재단 뭐 많은데, 그 이버트 재단에서 그 해에 인권상을 한국 시민들에게 줬습니다. 대한민국 촛불 시민 귀하는 대한민국의 평화적 집회 등등 해서 공로가 인정되어 이 상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응원봉 집회로 이어지고 이걸 전 세계가 주목을 한 바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 1시간 안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러한 촛불과 응원봉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민들의 정치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상도 받았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 민주주의 시각에서는 거리의 정치라고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 민주주의 시각에서는 이 민주주의 오히려 부활이다라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촛불 집회나 응원봉 집회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꼭 진보냐? 그건 아니에요. 꼭 진보해서 그렇고 보수는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닌 게, 요걸 보시면은 요거만 좀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은 요 밑에 요 칼럼.
왜 공휴일에 빈둥빈둥 놀면서 투표장 행은 마다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거리 시위에 나서는 것일까? 자, 투표날 공휴일을 해놓으니까 투표 안 하고 오히려 놀러 가요. 투표를 떨어져요. 그런데 진짜 쉬라고 만들어 놓은 토요일 날은 촛불 들고 나와. 애 데리고. 이게 수수께끼예요. 젊은 사람들 왜 그러지? 투표하라고 쉬우라고 그랬더니 투표 안 하고 도망가고, 오히려 쉬라고 그랬더니 촛불 들고 나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정성희. 동아일보의 논설 실장까지 했던 아주 유명한 여성 논설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면 보수적인 신문이었고, 이게 당시에 2008년도, 즉 처음 그 미국산 소고기 파동 그때 촛불 집회 때 쓴 글이에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현대 시민은 통치 대상으로 머물기를 거부한다. 4, 5년 만에 한 번 하는 투표를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설적이지만 촛불을 끄려면 촛불을 통치 과정으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자, 굉장히 막 진보적인 학자가 했을 만한 얘기인데 누가 했느냐? 동아일보의 아주 보수적인, 그러나 굉장히 아주 똑똑한 분입니다. 저 만난 적도 여러 번 있고, 여기, 우리 언론정보학과 출신이신 분인데, 정성이 그 논설에 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입장에서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촛불은 거리의 정치, 위험한 정치, 뭔가 일탈의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통치 과정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못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게 2008년이 아니라 2016, 17년도에 촛불로 이어지고 그게 이번에 응원봉으로 이어진 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건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쓴 글인데 이거 넘어가고, 누구의 시각일까요?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사과의 말씀과 함께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촛불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권력은 바뀌었는데 왜 나의 삶은 바뀐 게 없느냐? 이 사회는 왜 바뀌지 않았느냐?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의 미래 같은 민주주의를 시작해 봅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세상을 바라는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철되는 그런 나라. 촛불을 통치 과정에 끌어들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거에. 일상적으로 이 촛불이 정치에 관철되는 그런 나라,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누가 얘기를 아시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뭐죠? 그 탄핵이 타결되고 그냥 12월 14일이죠. 그때 나와가지고 여의도 앞에서 한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난 지킨지 두고 볼 거예요. 지금 뭐 미국하고 관세 협상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별로 이쪽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사람이에요. 이건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환담장에도 들어갔고 말씀하신 걸 유심히 들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제목이 K민주주의였고 K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이러한 시민의 힘에서, 그래서 국민주권정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자, 정치가 의회선거정당, 그 다음에 여의도와 용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시민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시민정치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물론 한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게 너무 낭만적으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한마디로 요것만 얘기 드릴게요. 그 알렉시스 토쿠빌이라는 유명한 정치 이론가, 우리 박성훈 교수님한테 한 번쯤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사상 관련해서 그분은 이러한 시민들이 막 꿈틀거리는 거를 결사의 예술이라는 아주 극찬을 했어요. 예술적으로 사람들이 꿈틀거리는 거에 모여서. 이제 미국에서 특히 과거에 그거를 발견했던 겁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이거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제임스 메디슨,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은, 물론 거리의 정치에 대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파벌의 해악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탈 때부터 이 파벌을 조장하는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잘 제약해야 된다. 그래서 상권 분립며 제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민주주의의 문제가 결사의 예술일 수 있지만 파벌의 해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이건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느냐의 문제인데 여하튼 그래도 시민 정치를 우리가 시민 민주주의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러한 가능성, 독일 상도 받고 그래도 이렇게 연연히 내려오고 극적으로 촛불과 응원봉으로 이어져서 복원력을 보이는 그거를 또 이 새로 대통령이 된 분은 K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 개혁해야 돼요. 개헌도 해야 됩니다. 선거법 잘 만들어야죠. 정당 내 민주주의 문제 많죠. 제도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다른 측면, 시민의 정치라는 측면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 지도자로서 이러한 거에 대한 기본적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제 학생들 얘기하고 경험 얘기한 거는 시민 정치가 이렇게 싸우는 거리에서 이런 정치가 아니라 촛불과 응원봉 사이에서 그들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사이에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배우는 곳,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기 원하고 무엇을 성취했느냐의 문제죠. 아까 그랬잖아요. 촛불을 통치 안에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상에 관철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뭘 했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그 가이드라인에 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일상의 정치. 그러니까 시민민주주의는 위기 시기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집합행동으로도 나타나지만 그 사이사이에 일상의 정치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잘 돼야만 된다는 얘기고 초기에 아까 VDEM이라는 민주주의 다양성 지표, 랭킹 얘기할 때 그 랭킹의 차이도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고 있는 거예요. 다 고려됩니다. 아까 왜 대만이 이게 우리보다 높게 나타나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이나 디지털을 사용한 민주주의 부문. 그건 뭡니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 국민 발의 법안이 있어요. 대만에는. 근데 하도 법안을 발의 많이 하는 것을 좀 제약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 몰아서 발의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잘 그래도 도입이 돼서 실험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정받아서 대만이 평가를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군으로 떨어졌고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대만은 지금 탑을 누리고 탑10 안에 들었어요. VDE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 랭킹을 볼 때에도 용산, 여의도 의회선거 정당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시민 정치, 시민 민주주의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고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고 그 첫 번째 대안이 시민의회고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말하는 건 시민민주주의를 알겠어. 촛불도 중요하고 중간중간에 일상도 중요한데 좀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제가 최근에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시민의회라는 거예요. 시민의회. 요거는 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그가 어떤 게 가능하냐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성희 논설위원과 다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을 제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로버트 퍼트남이라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고 이게 뭐냐면 이태리의 민주주의 연구예요. 이태리 연구에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 70년도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20년 후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 성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할수록 성과가 높은 지역이에요. 하얄수록 성과가 낮은 지역인데 보다시피 북쪽은 성과가 좀 높게 나타나고 남쪽은 낮게 나타났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느냐? 지방자치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마다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제도 외에 다른 요인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걸 찾아 나섭니다. 그게 뭔지. 자, 워낙부터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하면은 더 그걸 잘 활용해서 성공할까? 그럴듯한 가설이에요. 틀려. 안 맞아. 교육률이 높아. 대학 출신도 많아. 여기에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면 그걸 아주 잘 활용해서 성과가 많이 나올까?
민주주의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살게 되고 그럴까? 틀려요. 안 맞아요. 뭐가 가장 잘 설명하느냐? 이겁니다. 비슷하죠? 위에가 까맣고 아래 하얗고. 그래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 뭐냐면 civic community in the Italian regions. 이탈리아 지역마다 시민 공동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가장 높은 설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민 공동체가 잘 되는 곳은 능동적이고 평등주의적이며 공익지향적인 시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네트워크를 이루며 의욕적으로 참여한다. 반대로 파편화되고 고립된 사회, 불신의 문화, 수적지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점철된 지역, 가령 마피아로 잘 알려진 남부 시칠리 같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릴 수가 없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민공동체가 잘 돼 있으면은, 즉 이러한 시민들이 있는 곳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잘 싸워요. 그래서 위정자가 들어왔을 때 잘못하면은 반대도 잘해요. 아니, 우리 이거 이렇게 못 사겠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좋은 위정자가 들어와서, 여러분, 지금 이건 가상의 얘기입니다만, 우리 상인들 계곡에서 좀 빠지고 깨끗하게 합시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른 식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그래서 말이 되는 정책을 가져왔을 때 시민 공동체가 돼 있는 곳에서는, 괜찮을 것 같네. 한번 도와줘 보자. 협조해 보자. 즉, 싸울 땐 잘 싸우고 협조할 때는 잘 협조하는 그러한 시민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더 잘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이건 거의 뭐 상식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럼 이 시민 공동체는 어디서 오느냐?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고 뭐 어떻게 오고. 자, 그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렇게 그 집합행동, 촛불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그 사이사이의 일상의 정치도 중요한 거를 이렇게 실증적으로 보여준 유명한 연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돌아와서 정치 지도자로서 제도개혁을 위해서 뭐 의회로 진출하시던 뭐 또 공직에 진출해서 그런 것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으나, 각 지역, 그게 뭐 꼭 지방제 정치가 아니라 중앙에서도 자기 지역구도 있을 수 있고, 다 자기가 사는 곳, 뭐 있는 곳, 거주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곳, 직장 다.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 공동체를 만드느냐가 동등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럼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얘기는 안 했구나. 하여튼 실제적으로 어떤 게 가능한가? 그 중에 하나가 시민의회라는 걸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의회 그러면 뭐 의원들이 하는 게 의회지 시민의회가 뭐냐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생소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미 많이 실험이 되어 왔어요. 자, 이게 지역 민주주의 혁신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실험들이 있는데,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죠? 참여예산제도. 이거 우리나라에 잘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민투표, 시민발의. 그 다음에 맨날 뭐 어느 지역 가더라도 협력적 거버넌스를 잘해야 한다 얘기 나오죠. 그러다가 위에 보니까 미니 공중이라는 게 나오네요. 이런 미니 공중. 미니 퍼블릭. 맥시 퍼블릭이 아니라 대공중이 아니라 소공중. 이거 뭘 생각하시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유행이에요. 어느 지역 가면 무작위로 주민들을 추출하고 뽑아서 그들에게 일종의 타운 미팅 같은 형식으로 서로 간에 공부하고 또 수기하게 하고, 그의 결과로 나온 그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참고하기도 하고, 이러한 흐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미니 공중이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지배적인 유형 중에 하나예요. 참여 예산만큼이나. 자, 일상의 정치를 잘하자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봐라. 내가 시민의회다. 그래서 시민의회는 여기서 말하는 미니 공중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참여예산제도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참여예산제는 이제 우리의 지방자치법으로 우리는 제도화가 돼 있어서 어느 곳에서나 다 하죠.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사실 중요해요. 제도가 확립이 되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물론 정권 바뀌면 많이 확 바뀌기도 하지만. 자, 이런 게 있고,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미니 공중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미니 공중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시민 배심원제, 들어는 봤죠. 시민 배심원제 그러면 우리 이제 사법부의 재판할 때 배심원제도 생각나지만, 지금 과거에 우리가 공직자 후보를 뽑을 때도 정당 공천 과정에서 배심원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이런 것도 미니 공중의 하나의 유형이고, 플래닝 셀, 합의회의, 공론조사. 자,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 그런 방식이에요. 100에서 500명이 2, 3일 동안 추첨해서 뽑힌 사람들이 2, 3일 동안 100에서 500명이 모여서 정보가 주어지고 수기를 통해서 개별 의견 조사 결과를 제시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신고리 원전을 닫느냐 마느냐를 결정했죠. 자, 이것도 미니 유형의 하나입니다. 근데 시민의회는 뭐냐? 비슷해요. 뭐 좀 적은 것 같지만 한 100에서 160명의 사람이 모이죠. 여기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2, 3일이 아니라 20에서 30일 최소한 모여요. 그리고 추첨도 있고 자기 선택, 이걸 이제 적절하게 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 3천만 중에 예를 들어서 뭐 300명을 뽑아야 되는데 300명이 다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3,000명을 뽑는다. 3,000명 중에서 자기 선택, 즉 하겠다는 사람들을 연령 뭐 층화별로 연령 지역해가지고 나눈다. 그러면 이게 추첨과 자기 선택 방식을 혼합한 형식이 되겠죠. 자, 여하튼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고 정보 협의 수구이. 긴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협의도 많이 하고 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는 자세한 거예요. 좀 자세한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한 경우들이 몇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잘 알려진 게 아일랜드의 개헌. 아일랜드 카톨릭 국가잖아요. 낙태를 허용한 개헌이 필요했는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시민들을 뽑아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수구의 협의 정보를 가지고 논의한 결과가 나오면 그게 전 국민들이 보고 국민투표로 정하는.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갈까? 아니 분권형 의 대통령제로 갈까? 그러려면은 권력구조 파트가 바뀌어야 돼요. 개헌이 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무작위로 한 500명을 뭐 300명 정도를 뽑아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를 전문가가 가서 토론하고 자기들끼리 모든 회의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한 달 후에 또 공부하고 와서 다시 모이면 또 전문가가 가서 그들과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그대로 법이 될 수는 없죠. 그 결과를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아니면 그 결과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개헌을 할 수 있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또 잘 알려진 게 정치 선거법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온타리오하고 이 지역, 온타리오 지역이 제일 유명하죠. 여기 브리티시 컬럼비아 선거법 개혁. 이것도 1년 동안 공부시켰어요. 우리 지금 선거법을 못 바꾸고 있잖아요. 맨날 저기 위성정당이나 나오고 자기들끼리 바꾸니까.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1년간 수기, 그 다음에 이 협의 또 심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거를 주민투표나 국민투표에 붙이는 한, 이런 것들이 실험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미국의 오레건주의 시민 발의 리뷰, 이런 것들도 비슷한 거고요. 즉,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니 공중 유형 중에 하나고, 이렇게 장기간 추첨에 뽑힌 사람들이 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래서 단순 시민들이 일회성 참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표본에서 잘못된 대표성을 가진 시민들이 결사의 예술이 아니라 파벌의 해악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추첨을 통해서 장기간 공부를 시키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파실리테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그대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국회가 존중하는, 그 결과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참여
대의민주주의를 잘 혼합한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촛불 원봉 사이에 일상의 민주주의가 중요했는데 이게 뭐지? 뭐 로버트 퍼트넘 같은 하버드 대학 교수는 이게 뭐 다 지방자치제도의 성패의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한번 우리나라에서 뭘 할 수 있지? 요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거를 수구적 전환, 이게 OECD에서는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만큼 새롭게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기적 전환이라고 OECD에 대해서 명명하면서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좀 근데 중앙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아일랜드하고 온타리오, 뭐 브리티시 컬럼비아 얘기했지만 지역으로 풀뿌리로 내려가도 다양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유럽의 폴리티사이즈라고 이러한 데이터를 모은 곳인데 이러한 시민의회 실험 중에 총 150개 있었는데 살펴봤더니 중앙은 65개, 지방과 지역이 67개, 29개로 더 많죠. 즉 이런 실험은 저 중앙 수준부터 지역 풀뿌리 수준까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도 신고리 공론화 이후 23년도까지 어떤 자료를 보면 6년간 총 60건 이상이 보도된 바 있어요. 광역이건 기초건. 자, 이런 것들이 그 일상의 정치를 좀 더 제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유럽의 예입니다. 유럽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더라. 뭐 규모와 기간과 여러 분야. 그러면 단순히 정치제도, 선거법 이런 것만이 아니라 환경, 보건, 계획, 과학, 기술, 혁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기후변화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해나가는 시민정치, 시민민주주의 실험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풀뿌리 수준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건데 이게 2011년 벨기에 G1000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세력들, 거기에는 전문가,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 다음에 연구진이 모여서 의제화를 하고 펀드레이징도 합니다. 자체적인 돈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시민의회를 했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의제 설정, 회담, 패널은 줄어들겠죠. 1000명에서 32명으로 마지막에 시민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홍보하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벨기에의 하나의 사례예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을 때 이건 이제 아까 아일랜드나 캐나다처럼 약간 좀 위에서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방식도 있는가 하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뭐 시민사회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도 민주적인 의미가 있는 시민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해요. 여기에 대한 많은 분석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은 최고 지도자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하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오스트 벨기에 지역.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요, 정치를. 그러니까 시민평의회가 있고 시민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많이 모인 것 같고 그 중에 또 일부가 평의회를 만드는 거죠. 옛날 그리스 시대에도 민회가 있고 또한 이런 모여가지고 뭐 평의회라든지 심지어 뭐 집정관 다 있었습니다만 그런 방식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벨기에에서. 근데 이게 어떤 지역이냐? 아주 자그마한 지역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벨기에. 벨기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독일어권이 여기고 인구는 77,500.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 수준이에요, 동. 좀 큰 동이죠, 물론. 우리가 서울에 구 그러면 한 50만 되잖아요. 이 77,000명 지역에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로 막 알려졌어요. 왜 그러느냐? 좀 이따 설명되겠지만 상설화가 돼 있어요. 제도화가 돼 있어요, 조례로.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벨기에입니다. 뭐 가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위에 플랑드라고 왈릉 지역이 있고 이제 이렇게 붙어서 사는 지역이 있고. 뭐 처음에 뭐 보육을 가지고 시험도 했고 이러한 학자들이 오스트 벨기에 모델을 개발했어요. 이 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G1000 그 실험을 주도했던 학자들입니다. 여기 데이비드 페럴이라고 아일랜드 ICL 대학의 교수예요. 한국에 이번에도 왔었어요.
저하고도 친합니다. 그 유럽 정치학회 전 회장. 이런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준 거죠. 뭐, 요 사람, 동양계 뒤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역이에요. 민 루샹. 한국계예요. 민씨야. 민씨가 아니라, 성을 내가 모르겠어요. 한국계인데 이름이 민 루샹이라고 짓고 있는데, 졌는데, 이 사람이 또 주도했어요. 루뱅 대학 교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들도 투입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법이 채택돼서 영구적인 시민 대화를 수입하는 법령을 2019년에 제정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돌아가요.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 봅시다. 인구의 16세 이상, 여기 보시면 이제 18세 이상 나오죠. Any Belgian resident aged 18세 이상의 요 오스트벨기에 사람이 49,345명인데 이 사람들은 1인 1표를 행사해서 의원들을 뽑아요. 그럼 의원에서 이건 내각제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정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Any resident aged of 16 이건 이제 16세 이상. 16세 이상이 1인 1귀회. 시민의회의 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기회를 다 가져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뽑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추첨을 하겠죠. 그러면 보통 30명 정도로 이러한 시민의회를 만듭니다. 그렇죠? 자, 1인 1표로 해서 팔라먼트를 만들었는데 1인 1기의 추첨을 통해서 시민의회를 만들어요. 그럼 요거를 위한 사무국이 있어요. 우리 의회도 사무국이 있듯이 이 사무국이 있고 이들 중에 24명이 카운슬, 이거를 위원회라고 안 그러고 평의회라고 하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권한이 많기 때문에 랜덤으로 뽑아요. 그리고 6개월마다 바꿉니다. 다시 추첨으로 이 평의를 만들어서 자, 이들과 정부가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공공위원회를 만들어서 야, 이거 받아줘. 우리가 정했으니까 너희들 받아줘. 그럼 의원들이 9명이 와요, 여기.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한 명이 장관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건 우리 이미 다 하고 있는 정책이야. 뭐, 기타 등등 논의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계속 감시해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이게 법제화가 되는. 자, 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만 있죠. 정부만 있고 우리는 4, 5년에 간헐적으로 투표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여기는 그 4, 5년 사이사이에 시민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1인 1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이게 이제 하나의 제도화된 방식이고, 벨기에 방식이에요. 어떻게 뽑느냐? 1,500명을 뽑아서 추첨으로. 그 다음에 한 10%를 자기 선택. 너 할래? 안 할래? 그 다음에 이들을 충합표본 추출, 성나의 거주지 학력에 따라 나눠서 30명을 만들면은 이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려도, 자, 학습하고, 협의하고, 심의를 통하여 안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를 할 거야? 아까 뭐 개헌 문제라고 선거법 얘기했는데 여기는 공모 과정을 통합니다. 주민 100명 이상이 서명을 통해서 제안할 수 있고 아니면 평의회 위원 2명 이상이 제안할 수도 있어요. 의회 내에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 및 정부가 연간 최대 3건의 의제를 제시할 수 있고 어떤 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시민평의회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아까 30명이 정해지면은 한 5번 내외로 모여요. 제안을 만듭니다.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한 퍼블릭 세션에서 의원들을 만납니다. 그걸 주게 되면은 a bit later인데 한 달 후에 의원들이 와가지고 이건 하겠다 저건 못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또 주고받기를 하고 1년 후에 리포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얘기한 걸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게 아니라 몇 개 대표적인 거 나오는 게 지역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관련돼서 뭐 요양원 가족협의의 의미와 학교에서 의무 실습 과정을 할 것이냐, 보건의료 관련 장학금을 신설할 것이냐, 장애인 협의회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민의회가 논의를 합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닌 문제 같죠?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 촛불과 응원본 사이, 혹은 4, 5년간의 선거 사이에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은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중요할 때 파벌의 해악이 아니라 결사의 예술로 폭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자, 다음에 거리에 나가서는 다 파벌의 해악으로 그냥, 야, 내 집 앞에 귀나 깔아줘. 이런 식으로 싸울까요? 자, 이게 평소에 되는 거라는 거죠. 평소에.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어떤 이런 겁니다. 아까 그 돌봄 포용적 교육인데, 퍼블릭 세션에서 의원들한테 가져갔어요. 그럼 의원이 9명이 나오고 장관이 나옵니다. 얘기했더니, 돌봄에 대해서는 완전 지지. 너희들이 말한 것 100% 다 받아줄게는 14.3%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50%는 부분 지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얘기는 하는데, 부분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가 50%. 그 중에서 소규모 수정, 대규모 수정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한 28.6% 의원들이 장관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얘기한 것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거 잘할게요. 이렇게 한 4명이 그렇고 28%입니다. 거부는 1%.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나 안 들어. 의원들이 와서 한 건 1%에 불과하다는 거죠. 포용적 교육은 좀 더 9명, 29.3%나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의회를 바이패스해서 우회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의회와 함께 하는 모델. 그래서 왜 성공했느냐? 안정성이 있고, 왜냐하면 사무부 있고 조례 있고 예산 있죠. 대표성은 추첨으로 확보하죠. 아무나 목소리 크다고 와가지고 파벌짓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수구의 질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치인과 함께 함으로써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만족한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서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 모델이 인구 7만 7천 명의 벨기에 조그만 지역에서 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러고 나서 벨기에에서 만약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요. 여기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브뤼셀, 왈롱, 여기서 이제 다양한 실험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곳은 좀 더 의회의 권한을 더 살려주고, 어떤 곳은 뭐 다른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우리나라에 왔다고 칩시다. 정읍에 왔다고 치죠, 정읍에. 정읍에 뭐 시장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읍에는 정읍 나름의 시민의회 모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 수업을 학생들하고 발로 뛰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제 다음 학기 계획이, 2학기 계획이, 지리교육학과의 선생님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양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관악구의 시민의회를 지금 실현하는 게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학기에. 그러니까 제가 박준희 부총장 잘 아니까 저는 내년도에 이제 3선 나가거든요. 저는 공약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시민의회를. 근데 그걸 공약으로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겠습니까? 그럼 관악 공동행동, 관악 주민연대 이런 데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그 학생들하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가 하고 있는 센터의 돈으로 만들 겁니다. 얼마 안 들어요. 그 관리를 제 학생들이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곳에서 관심을 모으고 아젠다를 모으고 한 다음에 실시는 지방선거 이후죠. 지방선거 전에 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려요. 지방선거 이후에, 즉 내년 6월 이후에 관악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시민의회를 실시한다. 그게 이제 프로젝트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중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군대에서 안 한 게 했어요. 비슷한 거를. 이게 이제 성북구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에요. 제가 관악구 일도 하고 사는 곳에 일도 좀 해요. 성북구에서 모의시민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파트 경비원 문제로. 여기 이 사람이 저예요. 네, 제가 모의시민의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걸 한 거였는데 뭘 했느냐. 자, 최저임금 안 주고 막 최저임금제 도입됐을 때 경비 아저씨를 쫓아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뛰어들어 자살하는 분도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 됐죠. 압구정동에서는 뭐 집단 폭동도 있었고.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서로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전기 아껴서 경비원 임금 올리고 고용 보장. 따뜻한 상생.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이 JTBC에도 나왔어요. 손석희가 동행계약서. 동행계약서 뭐냐면은 갑을 계약서가 아니라 모든 계약서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너는 갑, 나는 을. 이게 아니라 너는 동, 나는 행. 이게 별 변화 같진 않지만 조그만 변화지만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데에 모의시민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법적 구속력은 없었죠. 그러나 여기서 정해진 것들을 당시 성북구의 김영배 구청장이 받아서 그거를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아파트에 플래카 하나 달아주고 동행 아파트에 먼저 가서 눈 치워주고 그 동행 아파트 지역에 가는 모든 서류에 동행이라고 도장 찍어주고 뭐 이런 정도의 너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모의시민사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했어요.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게 이제 당시 그 구에서 계획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74개 단지 약 76%에서 민간 동행계약서를 도입했다. 이 당시에 노동부 장관도 오고 난리 났었어요. 상도 받고 이게. 이런 변화가 모의시민회를 했는데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또 동행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제 인터뷰한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이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심 회장과 내가 이게 입주자 대표예요. 여성분이에요. 심 회장은 그 당시에 입주자 대표 회장인데 엔지니어예요.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뭐냐면은 전기를 아껴서 이걸로 이제 도와주자.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최저임금 다 받고 편하게 일하면서 다시 그 공동체가 되는데 칼 갈아주는 아저씨, 전기불 갈아주는 아저씨, 서로 간에 그런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심 회장과 내가 한 달에 한 개씩 가로등 조도를 낮추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려봤어요. 갑자기 바꾸면 너무 깜깜해졌다고 눈치를 챌 텐데 아무도 바꾼 것을 모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하주차장에 5,400개의 등도 1,700개 정도의 격격등으로 바꿔서 불필요한 에너지 손질을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면서도 아주 세심한 준비를 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바꿔버리면 반항이 있을 테니까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달에 관리비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놀란 거죠. 어떻게, 관리비가 내가 도로 받네?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입주자 대표에 대한 신뢰가 치솟죠. 그때 이 심 회장이, 자, 여러분, 동행계약서로 합시다. 그러니까 따라오죠.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이 변화를 관악구청장이 딱 주의 있게 보고 픽업한 거예요. 내 정책으로. 그리고 그거를 퍼뜨리기 위해서 모의시민의회를 한 것이고. 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는 이제 또 학자이기 때문에 책도 내고, 또 대학생, 이런 다른 또, 이러한 이건 또 그 장애인을 관악구의 대상으로 했던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수업 프로젝트예요. 자, 이걸 이제 대학에서 하는 건데, 지역에 지방선거를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이러한 가능성이 있고 이걸 제도화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라 하면은 우선 여러 가지 어느 정도의 지식과 지적 수준도 되셔야 되겠고 또 인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막스 베버가 얘기한 책임 윤리 같은 거라든지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의 차이라든지 이런 건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정읍에 나중에 어떤 교수를 픽업해서 이런 거 하면 안 해보시겠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사실 드린 거예요. 그게 꼭 대학이어야 됩니까? 고등학생들은 이런 거 못할까요? 그래야만 이게 지역의 정치가 실제 변한다라는 겁니다. 서울대 사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 하고, 제가 이런 수업을 그동안 많이 좀 해왔습니다만, 이제 1분 내로 끝낼게요. 이게 이제 제가 2015년부터 해온 거죠.
동네 안의 시민정치부터 우리가 만드는 시민정치 2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과학대의 모든 전공을 확대해서 모든 전공에 최소한 한 과목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공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도록. 그래서 그동안 22권 이상의 책, 14편 이상의 KCIA급, 뭐 SSCI급도 하나 나왔어요. 이런 논문도 내고 책도 내고.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세종도서 연구서상을 받은 책이긴 합니다. 동네 안의 시민정치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는 좀 그렇습니다만 교육도 제대로 잘 시키고 연구도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교육, 연구, 실천. 이런 거 관악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 그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다 공동저자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성북구 책을 냈었고, 최근 들어서 정치 카페를 마포에다 직접 열어가지고 성공한 사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이것도 KCI급 논문으로 나오고, 아까 말한 장애인 문제, 이것도 한국정착회보에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한번 서울대를 넘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델은 그래서 같이 가는 거라고 봐요. 시민사회와 대학과 또한 당사자들이. 자, 그래서 이게 제 발표의 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